네, 공매도 일주일 시장의 변동성은 커진 상황입니다. 수급과 펀더멘털 그 사이에 어떻게 전략에 대한 그 중심 잡아야 될까요? 특별 대담으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시간 마련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네. 궁금한 부분은 공매도에 환호한 게 딱 일주일 전입니다. 네.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은 정말 커진 상황에서의 롤러코스터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매도의 1차적인 환호한 그 영향력 이유는 일단 마침표가 찍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일단 쉼표인 구간일까요? 일단은 공매도 첫날 네. 공매도 전면금지라는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모멘텀이 너무나도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나온 뒤에 지금은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과격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장 방향성을 바꾼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2008년 금융위기 때 1400선대에서 공매도 금지가 있었는데 1000이 깨졌었고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도 2700선대에서 공매도 금지됐는데 1500이 깨졌었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금지된다고 해서 떨어지던 증시가 상승을 하는 그런 그림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좀 임팩트가 셌죠.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에 일요일 날 발표하고 바로 월요일 날 시행되면서 어느 누구도 준비하지 못하다 보니까 첫날 거래가 굉장히 세게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지 않지만 외국인 선물 쪽에서도 쇼커버링이 들어왔었습니다. 장중에 1조 5천억 이상이라는 선물 매수가 유입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시장 급등세를 야기했다면 지금은 그 이후에 좀 제자리를 찾는 과정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와 10월 31일, 그러니까 저점에서의 흐름들을 보면은 지금 정도 키가 어느 정도 맞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급등했던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뭐 망가지는 것이다, 이제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너무 강했던 임팩트가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궁금한 거 몇 개만 짚고 갈게요. 그러면 공매도 잔고가 높았던 종목에 대해서 파워풀한 시세를 한 번 더 기대하는 거는 지금 무리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앞서 예상할 수 없었던 조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외국인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정책의 방향성이 예측할 수 없다라는 그 흐름이 찍힐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수급 관련해서는 요즘 거래가 워낙 얇아서 어떤 포인트 봐야 되는지 같이 이야기 들려주세요. 일단은 공매도 쇼커버링이라는 거는 증시가 상승할 때, 주가가 상승할 때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거죠. 조정받을 때 들어오진 않습니다. 들어오긴 하더라도 시세에 영향력을 주는 건 아니고 일단은 공매도를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강하게 반등할 때 좀 쇼커버링이 좀 세게 들어오는 그림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종목별로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강한 반등이 나올 때 더 강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 안 좋은 종목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여기서 쇼커버링이 갑자기 들어오는 그림은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종목 선택이 좀 중요해지는 시점, 업종 선택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수급은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요. 일단은 좋은 시장, 좋은 주식에는 외국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을 본다면은 외국인이 1조 4천억을 샀습니다.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외국인이 산 업종들을 보면 쇼커버링 매수가 있었던 업종들도 있었지만 가장 많이 산 업종은 반도체였거든요. 즉 외국인들은 쇼커버링 매수로 인한 뭐 미디어 교육이라든지 필수 소비재, 화장품 의류 업종들도 사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이 산 건 반도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은 여전히 아직까지 한국 시장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막연하게 외국인이 떠난다라는 것들보다는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사는지를 좀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펀더멘털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저희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살짝 뒤로 밀어두고요. 시장 전반으로 봤을 때 그러면 변동성이 이렇게 이어진 구간에서 이제 연말까지 어떠한 포인트들이 우리 시장의 투심을 잡아줄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팀장님께서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아직 가지고 계신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요인들이 그 중심축 역할을 해줄 거냐 보시는지요? 일단은 저희가 전망드리는 것은 2300이 깨지는 흐름들은 과도한 하락이었다, 딥밸류 언더슈팅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반등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추세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연말까지 2600 돌파 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뭐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계속적으로 열어놓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미국 경기 모멘텀이 좀 약해지면서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꾸준히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도한 기대감이 들어온 뒤에는 일정 부분 후퇴하는 과정은 있겠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들은 조금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CPI, 코어 CPI 물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이를 통해서 등락이 있다면 좀 비중 확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 주 15일, 16일 미국 광공업 생산, 소매 판매 발표되는데요. 전월 대비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서 채권금리도 안정을 보이고 달러도 안정을 보이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증시에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 경기는 조금씩 더 살아나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M1, 그러니까 유동성 증가율이 지금 9개월 만에 반등을 했거든요. 이런 그림들을 본다면 그동안의 실물 경제 지표가 바닥을 통과했다라는 그림에 넘어서 유동성 모멘텀과 투자 지표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중국발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다시 살아나면서 증시에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내 변수로는 수출입니다. 오늘도 10일까지 수출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 플러스 반전을 플러스세를 이어가고 있죠. 뭐 10일이라서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전반적인 펀더멘털 모멘텀, 미국은 배드 이즈 굿, 경기지표가 둔화되게 된다면 채권금리 달러 안정이 나타나면서 증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고, 중국과 한국은 굿 이즈 굿, 좋은 경제지표들이 시장에 반등을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당장 이번 주에 이것도 궁금해요. 셧다운에 대한 리스크는 안고 가지 않아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큰 잡음을 예상하고 싶지 않은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셧다운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번 선반영을 했죠. 예를 들면은 큰 악재가 있다라고 해서 이 악재가 소멸돼야지 증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증시가 얼마나 그를 반영하고 있나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지수가 좀 소폭 하락하긴 하지만 이전과의 반응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신용등급 전망이 좀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크게 충격을 받거나 크게 밀리는 모습, 쇼크를 보이는 모습들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동안 뭐 부채한도 협상, 그리고 셧다운 리스크, 이번에 또다시 나오는 셧다운 리스크,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반복되면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 물론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다시금 시장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2,300을 다시 깬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CPI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물가 지표 포함해서 이제 포인트를 둔다면 금리에 둬야 되는 걸까요, 팀장님? 네, 여전히 금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면은 금리가 내려오면은 증시는 반등을 하고 금리가 반등을 하면은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재 이런 상황에서 코어 CPI가 좀 지금 컨센서스는 전년 대비 4%로 9월과 동일한 숫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수준 나오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등이 나온다면 조금은 등락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조금씩 호재에 민감해지는 반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같은 경우를 본다 하더라도 소비자 심리 지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 기대 인플레이션 올랐는데도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10월 말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1에서 2%는 급락할 수 있는 변수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미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내성이 생겼고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라고 본다면 지금부터는 긍정적인 변화들에 조금 포인트를 맞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변화 중에 가장 핵심은 펀더멘탈이라고 볼 네. 수가 있을지, 그러면 앞서 반도체 수출도 이야기해 주시고 외국인의 수급이 종목별로 들어오는 그중에서 반도체 힘줘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그러면은 핵심은 여기에 둬야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일단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업종,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업종들은 중심을 잡고 가져가야 된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같은 업종들은 최근 12개월 선의 EPS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도 들어오고 있고요. 물론 자동차는 일부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가격대에서 급락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은 포트폴리오 중심을 잡는 그 큰 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쇼커버링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일단은 뭐 가격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성장주이면서, 왜냐면은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이 좀 부진하게, 미국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채권물이가 안정될 때는 성장주와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은 업종들을 보면 대체로 2차 전지, 조선, 기기 업종들인데, 이런 업종들을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큰 중심에서의 흐름들은 따라가는 가운데 플러스 알파를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쇼커버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쪽 펀더멘털, 주도주 성격을 가지고 후반에 이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쪽은 어느 쪽이라고 팀장님 보실까요? 뭐 당연히 주도주를 갖고 있는 업종은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뭐 반도체 잘 못 가, 뭐 자동차 부진해라고 하더라도 올해 수익률, 연초이후 수익률을 보면은 두 업종 다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도주로서의 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주도주에서 얼마나 포지션을 가져가는지가 저는 핵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단기 트레이딩은 아직까지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실적 추정을 통해서 2차 전지에 대한 불안감들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충분히 내려왔고 지금 시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는 생각하지만 이 업종들이 다시금 시장을 끌어가는 힘을 보여주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급 이야기도 살짝 해주셔서 수급의 주체적인 역할을 할 키는 어디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까요? 계속 외국인의 힘을 보실까요? 공매도 쇼커버링 그날 첫날의 흐름을 보면 사실 개인의 힘도 상당했었는데 네. 어느 쪽의 힘을 강하게 예측하시는지요? 일단은 쇼크버링이나 여러 가지를 본다면은 뭐 종목별로는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세질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시장이 방향성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외국인의 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게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 매매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최근 왜 이렇게 눌리냐 시장이. 네.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해도 왜 그렇게 못 올라가냐. 지금은 선물에서 외국인 매도가 4조 이상 아직까지 쌓여 있습니다. 5조 4천억이었던 게 좀 줄어서 4조대긴 하지만 4조의 매도, 누적 순매도를 풀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더 올라가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의 플레이가 조금은 시장을 눌러놓는 가운데 선물 쪽에서의 매도를 좀 줄여가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 키가 미국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와 키가 맞춰진 상황이라고 본다면 글로벌 증시가 좀 반등세를 이어가게 된다면, 중국 증시가 반등세를 이어가게 된다면 코스피도 같이 움직이고 그 안에서 외국인 수급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쇼커버링이 나오는 것 또한 외국인 매매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시장이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선물 매매, 현물 매매, 쇼커버링 매수가 얼만큼 움직이는지가 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 과정에서 환율도 큰 변수가 네. 될까요? 오늘 1320원 선 6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진입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 이러한 흐름 속에 좀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어떤 포인트 환율 측면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환율은 1,300원에서 1,340원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1,300원을 깨고 내려가기도 좀 부담스럽고 여기서 1,340원을 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박스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채권금리도 비슷한 그림인데요. 4.5 정도 가면은 파월을 비롯해 연준 위원들이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합니다. 왜냐면은 4.4, 4.5가 9월 FMC 때 레벨이거든요. 여기까지 내려가는 과정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세게 들어오면은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또 이게 반등을 해서 좀 레벨이 올라가면 또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고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난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지금 관리적인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펀더멘탈 변수가 특히 중국과 한국 변수가 얼만큼 강하게 들어올지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이번 주 한 주간의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관련해서는 지수가 영향력을 받는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종목군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계실까요? 일단은 미중 관련해서는 좀 시장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은 미중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 아니면은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것들만으로도 시장에 좀 불안심이 진정되고 위안화 약세가 좀 진정되면서 원달러 환율에 좀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 수급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에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얼만큼 성과가 나올까 기대하지 말아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정상이 만난다라는 의미는 어느 정도 결과가 도출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작다 하더라도 한 발 전진한다는 점, 미중 간의 갈등이 조금은 수그러들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들은 충분히 긍정적인 변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치적 이슈로는 미중 그리고 미국의 지표 그리고 네. 중국 쪽에 나온 지표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밴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사실 지난주에 너무나도 변동성이 컸기 네. 때문에 지난주 예측 불가능이라고 한다면 이번 주부터는 조금 더 예측 가능한 영역에 들어와 있을지 어느 정도의 밴드를 예상하고 계실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2400선 지지력 테스트는 며칠 동안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행히 2400을 장중에 깨긴 했지만 다시금 회복되는 모습도
모습들을 보여주는 등 2,400선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는 며칠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2,400, 뭐 조금 내려서 본다면 2,380, 70을 깨지만 않는다면 전 언제든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본다면은 뭐 이번 주는 좀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이번 달 그러니까 11월 안에는 2,500선을 돌파 시도하는 그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12월 중에는 2,600 돌파 시도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좀 바닥권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2,500에 사셨던 분들 또는 살려고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또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좀 못 사실 텐데 저는 이번 등락 과정이 공포는 사고 좀 기대감, 환호하는 부분들은 조금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불안감이 크다면 조금씩 더 접근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차별화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해야 될지도 궁금해요. 코스피 기준으로의 기준선 2,400선 테스트에 대해서 팀장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만 놓고 본다면 정말 그럼 그 기준선을 코스피로만 봐야 되는 건지 네. 코스닥에 대해서는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될지 헷갈리실 것 같아서요. 어느 쪽 보시나요? 라는 섹터 질문 드리기 전에 요거 하나 짚고 좀 넘어갈까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2차전지 비중이 높다 보니까 2차전지 등락에 따라서 굉장히 큰 폭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2%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아마 지금은 아직까지 코스닥이 워낙 더 많이 올랐죠. 하루 만에 7% 넘게 오른 데 따른 여진이 아직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770선, 750선 정도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정상화된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 코스닥도 더 나빠지는 그림보다는 지금 레벨 수준에서 큰 폭의 여진이 크다 보니까 등락이 좀 크긴 하겠지만 등락 과정을 통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하단에 있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가져갈까요? 실적 포커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중으로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영역에서는 어떠한 쪽을 바라볼 수 있을지 세부적인 전략 고민 함께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2,400선이라고 한다면은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인터넷 업종들을 한 50% 정도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2차전지, 조선 기계 업종들 같은 업종들, 그리고 또 인터넷, 또 아이러니하게도 인터넷이 또 소프트웨어가 둘 다 포함되는 업종이라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단기 트레이딩은 한 30% 정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20% 현금 뭐하냐 라는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이 워낙 불안정한 흐름들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슈팅이 있거나 아니면은 2,370, 80까지 떨어지는 그림이 나올 때 다시금 진입할 수 있는 여력을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대진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시장 정리 한번 하고 그리고 저희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2,400선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계속 이어질까요? 일단 오늘 장에서는 2,400선 지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0.24%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빨간불에 머무르는 시간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코스닥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중 대부분의 시간을 하락권에서 보내면서 오늘 엔터주에 대한 하락폭 컸고요. 2차전지 버텨준 쪽도 상당히 많았지만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 프로그램 매도 상당 부분 많이 들어오는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저점 부근 774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선물 모두에서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 팔자세가 나왔다는 점이 수급적인 특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환율에 대해서도 고점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는 구간에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1,325원에서 마침표 찍었네요.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월요일인 만큼 마감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 해봤습니다. 이경민 팀장과 함께 했고요. 팀장이 저희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도 더 많이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